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GSLD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NGSLD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API 그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실제로 그러면 이 NGSLD의 표준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그런 포맷들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API 그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SLD의 탄생 배경입니다. 보시면은 이 우측의 상단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무언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개별적인 플랫폼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요즘에는 그 시민들이 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컨셉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공공 데이터 플랫폼들도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1M2M과 같은 국제 사시 표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IoT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IoT 플랫폼들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이런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그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의 이제 개념들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엣지 ISG 심 그룹에서 만든 NGSN LD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이제 LD 즉 링크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링크드 데이터의 개념을 이 표준에서 예전에 이제 표준 개념을 설명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건 도시에서 뭔가 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그걸 어떤 경찰관이 접수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유스 케이스인데요. 가정사항은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수많은 개별적인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시스템들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링킹을 해서 링크를 해서 그것들을 관리해서 서비스로 활용하자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등록 정보라든가 아니면 경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서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시스템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시청 쪽에서는 뭔가 그 가로등에 대한 데이터를 뭔가 다른 시스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언가 그런 CCTV 그런 민간 사업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도시 시설물에 대한 또 다른 시스템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 쉽게 말해서 이제 NGS LD를 적용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유스 케이스처럼 그려진 그림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A4567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났다는 거는 실제로 어떤 뭐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들이받은 그런 사고의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도 이렇게 릴레이션십으로 정보가 관리될 수 있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어떤 경찰관이 이렇게 리포트를 했느냐 또 이런 식으로 사고에 대한 그 정보 제공에 대한 그 정보도 이렇게 그 경찰관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실제로 이 가로등에 사고가 났던 가로등이 예를 들어 CCTV를 가지고 있어서 그 CCTV가 실제로 뭔가 그 사고 영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벤트를 디텍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과 이 CCTV 간에도 그런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준 개념 설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예제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 개념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다른 이종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링크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NGS LD를 만든 배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GS LD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표준의 성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 범위에 다루진 않지만 NGS LD를 만들고 있는 지금 ISG STEAM 그룹에서는 수많은 이제 표준 문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문서,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여기 출처에도 나와 있는 009번 그 GS 문서, 이게 API 규격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로 NGS LD라고 하는 표준, 즉 API 표준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라고 아키텍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키텍처 컨셉을 정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표준에서 아키텍처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름들은 실제로 뭔가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보통 정의하는 로지컬한 엔티티가 아니고요. 실제로 뭔가 기능에 기반한 그런 일종의 롤을 여기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만약에 엔티티였다면 여기에 식별자도 있고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 그런 요청과 응답을 위한 인증인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디파인하고 있지는 않아서 실제로 이제 아키텍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시티 데이터 허브 오픈 소스에서는 보안 모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표준에 없는 그런 인증 인가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해당하는 그 튜토리얼과 문서를 보시면 시티 데이터 허브에서의 인증 인가를 따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유즈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디플로이해서 쓰는 건지를 저희가 표준 작업을 캐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교환의 범위에도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에서 지금 표준에는 API 표준이기 때문에 뭔가 분산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디플로이 환경,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분산 오퍼레이션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표준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의 범위는 다루지 않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데이터를 이제 첫 장 그림에서 이제 NGSLD에서 가능한 링크드 데이터의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링크드 데이터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서 특히 이제 웹에서 온 개념이라서 그것들은 궁금하시면 외부에 있는 좀 더 상세한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링크드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즉 URI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들은 이 뒤에서 이제 예제 그다음에 상세한 그런 규격에서 좀 더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URI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URL과 URN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표준과 구현은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엔티티라고 하는 NGSLD에서 부르는 그런 데이터죠. 그런 데이터의 식별자의 값을 쓸 때 저희 URN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든 데이터의 속성 이름들은 UR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URL은 HTTP 등등으로 시작하는 스킴을 포함한 게 이제 URL이고요. URN은 URN 콜론으로 시작하는 그런 식별자입니다. 근데 그걸 통틀어서 이제 URI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링크드 데이터는 모든 것들을 URN이 됐든 URL이 됐든 결국에 인터넷상에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글로벌 식별자로 표현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NGSALD도 그러한 개념을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NGSLD에서 이제 정보 모델을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을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구도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NGSLD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엔티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결국엔 뭔가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객체가 있기 때문에 엔티티라고 부르고 있고 객체라고 하는 거는 하위 속성 애트리뷰트이 있는데요. 애트리뷰트는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프로퍼티랑 릴레이션십으로 나타나 있고요. 프로퍼티는 말 그대로 아까 잠깐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자동차가 뭐 어느 브랜드야, 어느 제조사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퍼티에 해당할 거고 이 자동차가 만약 사고가 났으면 뭐 어떤 뭐 사물이랑 사고가 났는지 또 다른 엔티티와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설명에도 제가 잠깐 써놓긴 했는데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하위 프로퍼티나 하위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고요. 릴레이션십도 하위 프로퍼티나 하위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뭔가 서비스를 구현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정보 모델링 하시다 보면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아마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이제 표준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을 온톨로지 관점에서 약간 좀 더 하이어라키컬하게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그림 뒤에 또 한 번 이제 나오면서 다른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중에 API나 프로토콜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NGSA LD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맷을 기본적으로 JSON LD 포맷을 사용합니다. JSON LD도 기존에 아마 익숙하신 JSON을 링크드 데이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확장된 거고요. JSON LD도 뭐 당연히 이제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샘플 데이터를 먼저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나머지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보셨던 이제 제이슨이랑 신텍스가 아마 똑같으실 거고요. 대신에 이 add context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context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JSON LD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ntity는 property랑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attribute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roperty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뭔가의 그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entity instance의 id를 relationship으로 쉽게 말해서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perty의 값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string이라고 하는 심플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시면은 뭔가 오브젝트 타입, 즉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해서 쓸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주차면은 내가 어느 주차장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레퍼런스 파킹 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릴레이션십을 저희가 정해서 쓸 수 있고요. 릴레이션십의 경우에는 타입과 다르게 value가 아니라 object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또 다른 entity instance의 id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ntity, 지금 요게 어떻게 보면 파킹 스팟 entity의 특정 인스턴스인데요. 그 녀석의 이제 아이디가 이거인 거고, 이거는 그런 주차장을 이렇게 릴레이션십으로 링크를 하고 있다. 이게 링크드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단편, 뭐 파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말씀드렸고, 뭐 로케이션은 지오 로케이션을 저장하는 공통 속성이다. 앞에 그림에서도 저희가 잠깐 이렇게 지오 프로퍼티라고 하는 타입으로 저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퍼티가 아니라 지오 프로퍼티라고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시각을 위한 그 공통 속성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 LD가 이제 표준으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의 제이슨을 확장해서 링크드 데이터를 서포트하기 위한 개념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가져온 건데, 실제로 이제 여기 표준 명세 RFC 문서를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add context, add type과 같은 그 몇 가지 보캐블러리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앞에 예제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id 타입은 저희가 앞에 그 at을 붙이지 않고 그냥 id 타입을 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 JSON LD 표준에서는 @id @type인데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엣지 표준에서 정의해서 배포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 보시면 @id를 그냥 id로, @type을 그냥 타입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쓰이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context 자체는 그걸 다시 한번 정의해서 오버라이드 할 수는 없어서 @context라고 하는 JSON LD의 신텍스를 그대로 따른다. 이런 정도를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그 add context인데요. add context가 제가 방금 구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context JSON LD 파일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컨텍스트들을 이제 웹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파일들을 이제 여기 단순하게 그냥 URL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URL을 따라갔을 때 이러한 그 컨텍스트 정보를 디파인해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디레퍼런서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디레퍼런스블한 UI로 이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있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에 이런 속성들을 정의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 URL인데요. 실제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링크드 데이터의 핵심은 모든 것들을 URI로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URL이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너가 다른 데이터 모델을 쓰고 있는 우연히 이름만 같은 로케이션이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요런 URI로 표현하는 로케이션이야. 근데 실제로 매번 이렇게 풀 URI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속성들도 돼 있고요. 그거 플러스 실제로 이 타입이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그 엔티티의 모델을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스키마의 구분자이기 때문에 타입 자체도 이제 full URI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입 정보도 보통 이렇게 컨텍스트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컨벤션을 보시면은 속성 이름은 다 이제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컨벤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shorthand string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약어로 쓸 때도 대문자로 이제 쓰도록 해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뭔가 타입의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그 애트리뷰트들의 이름이다.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퍼티랑 릴레이션십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벤션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로케이션이라고는 표준의 공통 속성, 표준의 이미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 마이 로케이션이든 아니면 에롯이든 이름으로 이제 지오 프로퍼티 타입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지오 프로퍼티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이미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실제로 그 뭔가 지오메트리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오메트리의 타입이 포인트인지 라인 스트링인지 폴리곤인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포인트라고 하면 XY 좌표 혹은 옵셔널하게는 XYZ에 해당하는 좌표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는 GeoJSON의 표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JSON 표준도 실제로 이제 타입 지오메트리 프로퍼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오메트리의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희가 신텍스를 준용해서 NGSLD의 지오 프로퍼티의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즉 엔티티에다가 이제 인스턴스로 계속해서 막 저장을 해놓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런 지오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쿼리 종류는 이런 식으로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GIS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표준 쿼리, 지오 쿼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쿼리가 있는데 표준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쿼리들을 현재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HTTP 기준으로 이제 쿼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엔티티를 조회를 하고 싶은데 특정 엔티티를 조회하고 싶은데 조건이 내가 최대 2000m 이내에 있는 그런 엔티티 인스턴스를 조회하고 싶은데 그거는 기준점이 예를 들어 8,40이라고 하는 그 점 기준으로 2000m 이내에 있는 거를 내가 조회하고 싶어 라고 예를 들어서 쿼리를 나중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 가지고 제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연두색의 그 박스들이 실제로 표준에서 정의한 속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은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비슷한 것들은 당연히 사용자가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오 프로퍼티 타입의 로케이션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예제 그 프로퍼티의 프로퍼티 예제로서 제가 이제 유니코드도 한번 장표에다가 설명을 좀 달아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시간 속성에 대한 것들도 보시면은 observed, modified, created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오른쪽에도 예제가 있긴 한데요. observed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혹은 이제 그 NGSLD API의 클라이언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25도일 때 이 25도가 언제 측정된 거야, 언제 관측된 거야라고 하는 그 시각을 내가 쓰는 거고요. created at이랑 modified at은 내가 실제로 API로 내가 어떤 데이터 생성을 요청을 했을 때 혹은 데이터
갱신을 요청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뭔가 그 리퀘스트에다가 보내지는 않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나중에 저 속성은 기본적으로 반환이 되지 않고요. 기본적인 조회 요청에서 반환되지 않고, 조회를 할 때 이런 특정한 옵션 쿼리를 포함하게 되면 요 속성들이 포함되어서 값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온도라고 하는 템퍼러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단위냐, 이게 섭씨냐 화씨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속성의 하위 속성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 셀시우스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임의로 셀시우스 혹은 뭐 C 혹은 CL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준에서는, NGSLD 표준에서는 유럽 쪽에서 만든 그런 단위에 대한 그 표준 코드표가 있는데요. 이거 구글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 이런 엑셀 파일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있는 그 코드 값을 사용하도록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래서 세 가지 observed, created and modified 이라고 하는 표준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공통 타임스탬프 속성을 보셨는데요. 그것의 포맷은 ISO 8601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타임존은 UTC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TC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G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ISO 포맷 중에 지금 요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데, 년, 월, 일, 그 다음에 중간에 국분자, 대문자 T가 들어가 있고, 네, 시간은 이게 24시간제일 텐데 이게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초 단위까지 쓰게 되어 있고요. 옵셔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시스템의 구현 또는 그 운용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점을 포함해서 이제 하위 한 자리 또는 최대 6자리까지, 즉 마이크로초까지도 타임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표준을 엄격히 따른다면, 예를 들어 아침 10시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걸 UTC로 변환해서 아침 1시, 그래서 01시라고 01시 0분 0초라고 쓰시고 뒤에다가 대문자 G를 붙여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지금 시티 데이터 오브 오픈소스에서는 아마 그 구축 및 운영 가이드를 따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메뉴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거를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UTC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정 불편하시면 그거를 이제 한국 시간대 KST로 변경해가지고 또 이제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에서는 이 G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UTC 타임존을 써라, 타임스탬프를 써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API를 좀 알아볼 텐데요. 펑셔널 블럭이라는 표준은 없지만 실제로 이러한 표준에서 표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펑셔널 블럭이라고 제가 장표에다만 표현을 한 거고요.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저희가 뭐 컨텍스트 이런 거 봤지만,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다.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건 저장을 하는 거고, 그걸 조회하고 쿼리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나중에 이벤트로 받기 위해서 내가 구독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거네요. 즉 우리가 NGSLD에서 말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막 이제 NGSLD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제 컨택트 소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준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이제 뭔가 등록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등록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검색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표준에는 인터페이스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주요하게 다룰 것들은 이런 부분이라서, 특히 이 중에 이제 엔티티스에 해당하는 API들, 그다음에 템포럴,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실습에서 다룰 거고요. 이 부분까지 예를 들어 컨텍스트 소스 레지스트레이션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론 장표, 지금 현재 장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소스 패스를 제가 지금 여기다가 표준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리소스라고 하는 것, 즉 REST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CRUD 오퍼레이션, 웹에서 이제 익숙하신 그런 CRUD API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좀 볼 텐데요. 그 엔티티스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하위 경로에서 지금 지원하는 API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엔티티 단위로 뭔가 엔티티를 크리에이트하고 리트리브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는 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를 구성하는 애트리뷰트들 애트리뷰트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몇 번 강조드렸지만 프로퍼티랑 릴레이션십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애트리뷰트 단위로 즉 프로퍼티 단위로 혹은 릴레이션십 단위로도 뭔가 CRUD를 수행할 수 있다. 그거를 먼저 한번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엔티티 인스턴스 아이디를 이제 우리가 타겟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속성들을 여러 개, 애트리뷰트를 여러 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리플레이스 하거나 이런 것들을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특정한 애트리뷰트 하나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세한 동작들이 여러 개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신 동작 그 API들에 따라서 다른 API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예제 데이터를 보셨던 거를 이제 표준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 정의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보셨던 것처럼 뭐 add context를 제외하고 id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맨데토리 속성으로 카디널을 보시면 맨데토리 속성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거기 아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드레스라든가 아니면 로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으로 애트리뷰트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은 표준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에 옵셔널하게 여기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봤던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자가 정해서 쓰는 데이터 모델을 정해서 쓰는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레퍼런스 파킹 랏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우리가 사용자가 쓰는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했던 릴레이션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각각 이제 데이터 타입이 이제 공통적인 거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까 한번 샘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어드레스가 됐든 아니면 네임이라고 하는 게 됐든 그 하위에 타입이라고 하는 거, value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샘플 데이터에선 저희가 observed date라는 것들도 저희가 옵셔널이지만 샘플에서 제가 제공드렸었고 프로퍼티가 또 하위에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고 프로퍼티가 하위에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의 정의고요. 릴레이션십은 보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값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키의 밸류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타입 값을 구분해서 릴레이션십이라고 기재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로케이션이 됐든 네임이 됐든 결국 프로퍼티 타입은 이것도 결국엔 프로퍼티 하위 타입이라서요. 프로퍼티 타입이 프로퍼티다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주요 프로퍼티라고 이제 타입 값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값은 이 녀석의 value라고 하는 하위 속성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십에 쓰이는 건데 그래서 뭐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실제로 이 이름이 프로퍼티인지 릴레이션십인지를 타입의 밸류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릴레이션십일 때는 밸류가 아니라 오브젝트라고 하는 키에다가 값을 매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도 이제 또 다른 인스턴스의 이제 id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리퀘스트를 이제 그 보낼 때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을 쓸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created as나 그 다음에 modified as를 만약 보고 싶을 때는 옵션스 하고 아까 장표에 나왔던 것처럼 시스템 어트리뷰트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두어 번 이제 설명드렸던 그 예제에서는 실제로 이제 뭔가 번거롭게 네임이든 로케이션이든 그 아래 타입이 있고 밸류가 있고 거기 아래다가 밸류 아래다가 실제 밸류를 쓰고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표준에서 얘기하는 normalized 그 representation이고요. 그걸 조금 더 줄여서 쓸 수 있는 concise 그다음에 key values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예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스토어 001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내가 조회를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키밸류로 간단하게 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어드레스 아래 뭐 타입은 attribute 그 다음에 value하고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게 조금 더 간략하게 보이는 거고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원래 타입 밸류가 그 한 레벨 중간에 더 있는 그게 빠지고, 스토어 네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게 오브젝트 안에 타입이 프로퍼티다, 그 다음에 밸류가 메가스토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정규식 노멀라이즈 폼인데, 키밸류스라고 하는 그런 타입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어 엔티티가 만약에 여러 개를 내가 조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페이지네이션 위에서 리밋, 그 다음에 옵셋 같은 것들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API라고 하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결국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observed at은 실제로 그 Angels LD API의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막 저장을 하면서, 야 이거는 실제로 이때 내가 실제로 관찰한 거야, 관측한 거야, 이런 타임스탬프를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타임스탬프 observed 대시 됐든 아니면 created 대시든 modified 대시든 결국에는 그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정보 조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언제 이후에 이 값을 통해서 내가 조회할 수도 있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조회할 수도 있고, 언제 이전에 대한 타임스탬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걸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임 릴레이션십은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럼 내가 만약에 observed 에세에다가도 내가 그 템포럴 쿼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그런 그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속성에다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타임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쿼리 조건을 쓰게 돼 있고요. 그게 만약에 빠지면 기본적으로는 observed as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API 설명을 좀 먼저 드리자면,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조회하는 템포럴 API는 그냥 엔티티스가 아니라 템포럴하고 엔티티스라고 하는 리소스의 경로를 통해서 그 하위 패스를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을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Entities API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요. 그 Entities API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쭉 쌓아놓고 Temporal API,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력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표준 API 자체에서는 이 이력 데이터 API를 통해서도 실제로 뭔가 내가 이력 데이터를 내가 쭉 내가 생성하거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시티 데이터 허브 구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의 다른 멤버들의 구현도 그렇고, 표준 개념에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구현과 활용에서는 이력 데이터를 쭉 이제 쌓아놓는 것, 즉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엔티티스 API 앞장에서 보셨던 걸로 쭉 수행을 하고, 실제로 이 템포럴 API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력 데이터를 조회하는 용도로 실제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력 데이터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반환이 되냐면요. 앞에 있는 조건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고 뒤에서 설명 한번 좀 드렸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로 요런 그 이력 데이터 조건이 아닌 것들도 좀 있는데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조회하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타임 릴레이션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observed at을 가지고 지금 이력 조회를 한 거고요. 그 시간대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의 그 이력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id 타입이 기본적으로 뜨고, 이 speed라고 하는 값 안에 배열 값으로 과거의 이제 데이터 이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이 된다. 실제로 이제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반환된다 정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템포럴 쿼리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쿼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엔티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쿼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오로케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쿼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쿼리는 이제 예를 들어 예제 11번 그 다음에 앞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없앨듯이 아니라 나는 다른 예를 들어 created dat을 가지고 내가 쿼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time property에다가 created dat이라고 하는 토큰을 이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 쿼리도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앞에서는 예를 들어 이거 반경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엔티티들을 반환해줘 라고 하는 예제가 앞에서 있었었고, 여기 예제에서는 야 내가 지금 다각형인 지오메트리를 내가 지금 쿼리에다 보낼 텐데, 이렇게 생긴 쿼리를 보낼 텐데, 이거는 실제로 사각형이겠죠. 실제로 이제 폴리곤을 쓰실 때는 이게 도형이 닫힌 도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각형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도형을 닫아서 이제 사각형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점이 5개지만 폴리곤일 경우에는 마지막 좌표가 첫 번째 좌표랑 같은 좌표를 써야 된다. 이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직사각형의 좌표고요. 어쨌든 이 폴리곤을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줄 텐데, 이 폴리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좌표들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 인스턴스를 반환해줘 라고 하는 지오 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오 쿼리 타입이 더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조금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쿼리 조건도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ND 연산과 OR 연산을 이제 섞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항상 AND가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OR 연산이 이렇게 버티컬 바로 되어 있고, 이 콜론이 AND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값을 표현할 때 우리가 특정 값, 예를 들어 20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가 브랜드 네임이 BMW가 아닌 거 줘라라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 리터럴을 정의해서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reg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쌍따옴표 안에다가 regx 표현식을 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되게 좀 쿼리가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나머지는 사실 이런 쿼리 조합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엔티티 쿼리는 Q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쭉 이제 기술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쿼리가 길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쭉 쓰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쿼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크라이테리어의 조건들은 이렇게 이퀄 사인을 2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더라도 그냥 하나를 쓰게 되면 이 Q 쿼리의 전체 값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이게 같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2개를 쓰게 되어 있고, 당연히 다르다는 거는 느낌표 같다, 이퀄 사인 이렇게 주게 되어 있다는 걸 조금 명심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보셨었는데, 네, 여기도 있네요. 어드레스는 실제로 이제 밸류가 심플 타입, 뭐 스트링이든 아니면 넘버 타입이든 이런 심플 타입이 아니라 오브젝트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내가 하위 속성이 아니죠. 오브젝트의 값을 내가 만약에 그 쿼리를 하고 싶을 때는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그 브라켓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위 그 엘리멘트 네임을 이렇게 주시고 나서 이거를 이제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센서 아래 센서의 하위 속성으로, 즉 하위 프로퍼티로 로우 데이터가 있고, 그 하위 프로퍼티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안에 있는 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브라켓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하위 속성인 경우에는 점을 찍고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조회하고 싶은 거는 센서의 하위 속성인 로우 데이터에, 그 다음에 그 값이 이제 또 오브젝트로 이제 2번 더 쌓여 있는 건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하위 속성은 구분자가 점이고, 그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밸류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구분자는 이렇게 그 브라켓을 쓰셔야 된다.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C소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인데요.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상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무언가의 데이터, 즉 이제 엔티티에 대한 이제 구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서브스크립션 자체도 결국 하나의 데이터, 리소스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랑 타입을 가지고요. 타입이 여기서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표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ared equal to subscription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구독하는 대상이 뭐냐를 이제 적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특정 타입으로 해서 내가 인스턴스가 뭐가 됐든 간에 특정 타입에 대해서 내가 구독을 걸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비어클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가 랜덤한 비어클이 될 수 없고 특정한 비어클, 특정한 URI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비어클을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서브스크립션을 생성을 요청할 때 컨텍스트에다가 비어클을 숙별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비어클 안에서 내가 어떤 속성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속성의 변화를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지 속성의 이름을 쓰는 거고요. 당연히 이 속성 이름도 full URI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컨텍스트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내가 이 값을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값이 50 이상일 때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쿼리를 받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비어클이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이 기준 좌표 기준으로 내가 2000m 이내에 있을 때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때 이제 그 쿼리,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발생하는 이벤트 조건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내가 노티피케이션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를 이제 또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실제로 수신하고 싶은 다른 속성들이 여러 개 있을 테지만 나는 스피드라곤 속성만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멀라이즈 폼으로 내가 조금 복잡하게 벌버스하게 받아볼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예전에 우리가 익숙한 제이슨처럼 키밸류만 내가 받아보고 싶어 라고 내가 여기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을 내가 어떻게 수신할지,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HTTP랑 MQTT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HTTP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을 내가 JSON 타입으로 볼지 아니면 add context를 body에 포함하는 JSON LD 타입으로 받을지도 여기다가 그 MIME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여기 예제에 있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럼 노티피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느냐를 좀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HTTP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노티피케이션도 서브스크립션처럼 결국에 하나의 리소스로 표준해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 자체에 대한 아이디가 있고요.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리소스는 타입이 노티피케이션이야, 표준의 노티피케이션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서브스크립션처럼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레이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그 실제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이제 표준에는 있지만 노티피케이션을 여러 개를 이제 배치해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레이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걸 한번 좀 보시면은 실제로 이벤트 정보가 데이터에 어레이 객체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보내는 엔티티 인스턴스는 아이디가 뭐고 타입이 뭐고 그 다음에 속성들이 이런 값들이 있어 라고 해서 실제로 이벤트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런 시각 정보도 있고요. 실제로 그럼 이 노티피케이션은 어떤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내가 지금 발생한 이벤트를 보낸 건지 그 서브스크립션 리소스의 아이디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토콜 바인딩인데 이건 이제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저희 실습에서 좀 다룰 것 같고요. 이론적인 파트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GSLD에 있는 그 API들은 다 HTTP로 바인딩해서 HTTP 프로토콜로 요청과 응답을 전송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구두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MQTT는 노티피케이션을 전송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바인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리소스 목록을 아까 좀 보셨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HTTP로 매핑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바인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표준을 보시면 약간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JSON LD, NGSA LD는 결국 JSON LD 포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JSON LD라고 하는 거는 그 HTTP 기준으로 HTTP body에다가 이제 at context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HTTP로 이제 사용할 때 JSON LD 플러스 JSON도 마임 타입으로 지금 표준에서 바인딩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JSON LD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발자들은 컨텍스트는 누군가 알아서 잘 해줬을 거고 나는 그냥 JSON으로만 내가 뭔가 좀 구현을 좀 이해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JSON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JSON으로 실제로 HTTP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러면 컨텍스트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표준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뒤에서 예제로 조금 나올 텐데요. JSON으로 만약에 내가 페이로드를 주고받을 때는 실제로 이 컨텍스트 정보가 HTTP의 링크 헤더로 이제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제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컨텐트 네고시에이션이 이제 뭐 잘 아시는 HTTP 개념처럼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인딩 표준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LD JSON, 마임 타입 값은 JSON LD가 아니라 LD 플러스 JSON으로 되어 있고요. JSON LD뿐만 아니라 JSON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요청 메시지 페이로드에다가 이것 또는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야 나는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어떤 타입으로 받을 거냐를 HTTP accept 헤더에다가 쓰게 돼 있는데요. 그때 이것 또는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뭐 GeoJSON 타입도 쓰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뭔가 get 요청을 했을 때 HTTP 기준으로 get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예를 들어서 JSON도 되고 나는 LD JSON, JSON LD도 돼. 이렇게 복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브로커가 판단을 해서 구현에 따라서 알아서 그럼 나는 기본이 LD 플러스 JSON이니까 뭐 LD 플러스 JSON을 줄게. 혹은 난 기본이 그냥 JSON이니까 JSON을 줄게. 이런 식으로 컨텐트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저희 그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쪽을 보시면 저희 CT 데이터 허브의 경우에는 이 디폴트 포맷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따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 JSON일 때 그 다음에 JSON LD 즉 LD 플러스 JSON 마임 타입을 사용할 때 이 컨텍스트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냐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퍼스트 패치 푼 요청은 HTTP 기준으로 이제 바디 페이로드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컨텐트 타입을 우리가 LD 플러스 JSON을 쓴다면 당연히 바디에다가 add context를 이제 포함을 하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accept에다가 이제 LD 플러스 JSON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결과 이제 응답 메시지의 바디에도 당연히 컨텍스트가 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 나는 그냥 JSON으로 그냥 보낼 거야. 마들 JSON을 보낼 거야 라고 한다면 페이로드에다가는 컨텍스트를 쓰지 않으실 거고요. 대신에 그 컨텍스트 정보를 링크 헤더의 요청에다가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아까 이런 질문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예제를 조금 더 이해하신 분은 바디에다가 보낼 때 at context 안에 예를 들어 URL을 2개 넣었었는데 링크에다가는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참고로 여기 있는 이런 신탁스는 맞춰 주셔야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 콜론, 세미콜론 뒤에 부분은 공통이라서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내가 실제로 지금 보내고 싶은 그 컨텍스트는 여기 포인트 브라켓 안에다가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텍스트 정의는 이게 네스팅 되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그 컨텍스트 URL을 두세 개를 내가 인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두세 개를 하나의 컨텍스트로 정의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파일로 어딘가에다가 D 레퍼런스블하게 웹에다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 URL을 이제 따라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패치를 하게 되면요. 그 컨텍스트는 실제로 두 개의 URL을 또 가지고 있고 각각의 URL을 또 한번 패치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그런 컨텍스트 예제처럼 실제로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콜론 뭐 HTTP cd 데이터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타고 가서 쉽게 말해서 타고 가서 이제 컨텍스트 데피니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개 이상의 URL을 우리가 컨텍스트로 전달해야 되는 경우, 특히 이제 링크 헤더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걸 한 번 더 이제 컨텍스트 URL로 랩핑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다. 그렇게 네스팅되어 있는 그런 URL들을 패치하는 것들은 cd 데이터 허브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제에서는 엑셉 헤더를 이제 제이슨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디, 리스폰스 바디도 이제 컨텍스트를 포함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제이슨이 오게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컨텍스트 정보가 링크 헤더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쇼트핸드 스트링,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어드레스 혹은 네임이라고는 쇼트핸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바디를 야 나는 결국 링크드 데이터로 이해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풀 URI로 다시 한번 치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링크 헤더를 보고 이 그 컨텍스트 데이터를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확인을 해서 풀 URI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네. 뭔가 이제 바디를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디는 제이슨을 주지만 나는 결과는 내가 제이슨 LD로 받고 싶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응답이 이제 페이로드가 at context를 포함하는 제이슨 LD로 반환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시나 딜릿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페이로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자면 네, 리퀘스트 이제 컨텐트 타입에 빠져야 되겠죠. 이건 실수로 제가 넣어놓은 것 같고 나는 예를 들어 게시나 딜리트를 하는데 LD 플러스 제이슨으로 내가 받고 싶어, 즉 제이슨 LD로 받고 싶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페이로드 자체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응답 메시지에 컨텐트 타입이 LD 플러스 제이슨 되고 컨텍스트가 이제 바디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에서는 이제 그냥 다른 조건이 없이 이제 링크 헤더 없이 이제 저희가 그냥 게시나 딜릿을 요청하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get의 경우에 링크 헤더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헤더를 포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엔티티를 받고 싶은데 나는 이미 이 컨텍스트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에 맞게 쇼트핸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바디를 반환을 해줘 라고 하는 케이스이고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ame, 뭐 average, total 이런 것들이 풀 URL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shorthand string으로 기재가 되고 내가 요청했던 이 컨텍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제 실제로 이 JSON LD 다큐멘트만 봤을 때, 오브젝트만 봤을 때 요것들이 실제로 full URL로 딱 풀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리스폰스의 바디로 전달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get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이제 그 링크 헤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입 그 다음에 그 뭔가 사용자가 정의한 이런 속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full URI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NGSLD에서 정의한 이런 ID, 타입, 뭐 value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코어 컨텍스트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지금 full URI로 지금 다시 치환이 안 된 거고요. 사용자가 정의해서 full 그 NGSLD의 코어 컨텍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만 지금 최초의 리퀘스트 링크 헤더에 지금 컨텍스트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full URI로 반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표준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근데 그러면 너무 풀 URL로 보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만약에 구현에 따라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city 데이터 허브가 어디인가에 구축돼 가지고 운영이 될 때 그 시스템의 그런 코어 컨텍스트, 디폴트 컨텍스트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말인즉슨 그러면 이제 구축 단계에서
우리의 cd 데이터 허브, 즉 NGS LD의 서버는 디폴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미 지정을 해놓고 정의를 해놓고 있으면 실제로 링크 헤더가 없는 get 요청이더라도 그 디폴트 컨텍스트에 포함되는 녀석이 데이터가 반환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디폴트 컨텍스트를 반환해 주면서 실제로 이 나머지 컨텍스트가 아닌 속성과 밸류에다가는 이런 shorthand 스트링으로 조금 더 보기 간결하게 반환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스펙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응답 코드인데요. 실제로 응답 코드는 HTTP 바인딩에 있는, 즉 HTTP 프로토콜에 있는 이런 응답 코드를 쓰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NGS LD에서 정의하는 그런 에러 타입들이 익숙하신 그런 코드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에러가 이제 반환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HTTP에 페이로드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페이로드에는 타입, 타이틀, 디테일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 한 줄짜리 문장, 그 다음에 디테일은 뭐가 됐든 간에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디버그 코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개발해서 뭔가 상세하게 포함하는 이런 에러야 라고 뭔가 개발자가 실제로 넣는 상세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QTT 바인딩은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하는 용도로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서브스크립션을 설정을 할 때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정보로서 노티피케이션이 어디로 갈지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엔드포인트 URI 속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HTTP로 시작하는 혹은 HTTPS로 시작하는 URI를 쓰면 HTTP로 노티피케이션이 가겠지만 MQTT 혹은 MQTTS로 시작하는 주소를 쓰게 되면 실제로 MQTT로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MQTT-S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브로커의 그 ID 패스워드를 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QTT 브로커의 그 호스트 주소랑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이 뒤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할 MQTT 탑픽을 쓰면 되고요. 탑픽은 뭐 하나짜리 토큰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개의 그 슬래시로 구분된 MQTT 탑픽 스트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 노티피케이션이 이제 전달되게 돼 있고, 그때 서브스크립션 설정을 할 때,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링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노티피케이션에다가 보낼 수가 있고,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바디, MQTT 그 HTTP에서도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바디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게 있고 그거 말고 메타데이터 속성은 실제로 HTTP는 이게 헤더에 매핑이 되니까 이런 헤더에 오겠지만 MQTT는 헤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메타데이터가 별도로 이제 전달이 된다, 전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예전에 저희가 그 실습 예제에 실습 장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NGSLD API,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